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의 의미, 배경 함께 풀어드립니다. 이승훈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주요 뉴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서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라면서 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느냐,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 불가침인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남은 길은 특검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더는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그러면서 자당이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등 또 야당 인사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는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면서 답정너 결론을 향해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권력 남용의 끝판왕이다라고 현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강한 공세를 이어갔죠.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 더 한번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말했어요. 눈 떠보니 후진국이더라. 그런데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9개월 총평이다. 라고 말이죠. 날 계속 세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능 그리고 무책임으로 오만한 통치로 그런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고 한다는 점이고 그런 위기에 대한민국의 문제 한복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이런 말 했습니다.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얘기도 했어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이란이다. 이 발언을 놓고 또 설명을 하던데 안보는 보수라더니 지금의 상황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하다. 그런 말도 했고요. 굴종적인 친일 외교가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다는 말도 하고요. 또 윤석열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담대한 구상. 예. 거기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국민 다수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한 말도 했어요.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판 오징어 게임이 완성된다면서 대통령은 당무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이재원 앵커도 아시면 항상 이 정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민생 정치 현안과 관련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거 정리해 보면요. 국회 제2의 선진화 가속하겠다. 민생 입법을 통해서 경제 민주화하겠다. 또 한반도 평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박홍근 원내대표의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용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자,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한 지지율 조사,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평가가 60%를 넘겼고 긍정평가도 2.4%포인트가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 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2.4%포인트 내려서 36.9%로 집계됐고 부정평가는 2.5%포인트 올라서 60.3%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정평가가 지난해 11월 4주차 이후에 11주 만에 다시 60%대로 올라선 건데요. 긍정평가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 전라에서 하락한 건 물론이고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보수 표밭으로 불리는 곳에서도 지금 긍정평가가 하락한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에서만 소폭 상승했고요. 나머지는 긍정평가가 전 연령대에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봤을 때는 정의당 지지층에서 긍정평가 수치가 많이 내렸는데 또 주목해볼 만한 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하락세가 똑같이 정의당처럼 7.1%포인트 내려갔다는 점을 주목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부정평가가 증가한 구체적인 배경 뉴스인 해주세요. 리얼미터의 분석을 보겠습니다. 조사 네. 리얼미터의 분석을 보면요. 먼저 야권이 제기한 천공 대통령 관저 개입설 논란 증폭하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직격탄을 맞았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기관의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요. 대통령의 긍정평가 36.9%는요. 설 연휴 직후였죠. 그때 이슈가 기억나시겠지만 바로 이 난방비 폭탄 이슈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 수준으로 후퇴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목한 점은 또 하나 있었어요. 김영균 아나운서도 정리를 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리얼미터 측은 그 국민의힘 현재 하고 있는 그 정당대회를 둘러싼 어쨌거나 그 관심이 커지면서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올라갔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예.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결론을 내자면 민주당 천공 개입설 강하게 압박했죠. 이상민 장관 탄핵 가지고 압박했죠.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로 여당을 거세게 밀어붙였지만 당 지지율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죠. 예. 자, 어쨌든 국민의힘이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고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지금 전당대회를 두고 여러 가지 지금 윤심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 지지율은 올라갔다는데 좀 방점이 찍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튀르키예 강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속해서 피해가 늘고 있어요. 사망자 수도 크게 늘었고 3만 3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자, 그런데 이 미 지질조사국에서는 이 본진 7.8도까지 올라갔죠. 네. 7.8도에 버금가는 규모의 여진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현재까지 사망자가 3만 3천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미 지질조사국이 현지 시간 11일에 펴낸 보고서를 보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봐드리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앞으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은 더는 발생하지 않지만 규모 5.0, 6.0대의 중간 정도의 지진이 이어지면서 여진 빈도가 점차 줄어드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이 90% 정도로 가장 높고요. 두 번째는 규모 7.8의 본진보다는 약하지만 여전히 강한 규모 7.0을 넘기는 여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네. 시나리오를 제시했고요. 마지막 시나리오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규모 7.8 본진과 같거나 아니면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겁니다. 확률은 1% 안팎으로 정말 낮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추가 피해가 너무나 강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확률을 또 올려잡았습니다. 26%로 2%포인트 올렸는데요. 지금 10%, 14%, 24%, 26% 계속 올리면서 상황이 더 비관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인명피해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 규모도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은 뭐 경제적 피해를 따지기에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명피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경제적 피해 손실 규모를 따져보면요. 튀르키예에서는 경제적 손실 규모를 한 840억 달러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7조 원이 넘겠죠. 예. 자, 이런 추산을 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고요. 그 튀르키예 기업 연맹이라는 곳입니다. 예, 튀르키예에서 직접 나온 얘기가 이렇다는 거죠. 네. 튀르키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와 비교를 해보면 한 10분의 1 수준이 되는 거예요. 상당하죠. 예. 자, 근데 이런 추산이 다른 것도 지금 계속해서 경제적인 추산이 나오고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튀르키예에서 나온 추산이 가장 큽니다. 다만 지금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그런 얘기하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영향을 평가하긴 이르다. 뭐 피해를 규모를 아무래도 더 이제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뭐 영국의 투자은행 바클리스 같은 곳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요. 현재 그 에르도안 그러니까 튀르키예 대통령입니다. 예. 대통령이 지금 긴급적으로 하고 있는 게 1년 안에 주택 재건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벌써부터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니까 뭐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일단 튀르키예 정부가 재난 구호금을 보냈는 게 이게 한 1,000억 리라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네. 6,700억 원을 배정을 했는데 많이 부족해 보이죠. 예. 그런데 지금 튀르키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리아도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현재 시간으로 12일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시리아의 사망자 9,000명이 넘는다고 밝힌 건데요. 지금 WHO 동지중해 지역의 재난 대응 책임자인 릭 브레넌 박사가 정확히 수치를 내기는 어렵지만 지금 정부 통제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4,800명, 부상자 2,500명으로 기록이 됐고 반군 장악 지역에서는 4,500명이 숨지고 7,500명이 다친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를 합쳐보면 사망자는 최소 9,3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시리아는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도 많았는데요. 이 피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앞으로 사상자 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시리아 정부와 구호단체의 발표치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요? 제가 이 시간에 그 시리아 걱정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장 걱정을 했었던 이유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리아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명 피해가 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산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현지 상황이 보통 때도 굉장히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몇 명 이거에 너무 저희가 이렇게 집중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 당초 예상치는 한 3,500명이라고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00명이 넘었으니까 9,300명 정도 되니까 이제 한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당초 예상을 했던 것보다 지금 엄청난 피해가 나고 있다. 거기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예. 거기다가요. 저의 이런 걱정을 반영하듯이 외신들이 지금 외신에서 나오는 얘기를 제가 좀 보고 왔는데 며칠 동안 이 사상자 집계조차 시리아 정부를 통해서 바뀌질 않았다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렇죠. 있다는 거군요. 예. 바뀌지 않았다, 업데이트 안 했다, 갱신 안 했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만큼 현지까지 접근하는 것도 어렵지만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지금 시작하기 어려운 단계다. 이런 얘기조차도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큰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튀르키예로는 지금 세계의 구호 단체 또 뭐 따뜻한 운정의 손길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시리아는 북한, 이란과 함께 정말 그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국가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직접적인 원조를 하는데 꺼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보내지 못한 나라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강진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들이 계속 교전 벌이고 전쟁 벌이던 곳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도 않고 현재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만한 피해가 있었는지 상당히 지금은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전쟁은요. 이렇게 잔인한 현실인 겁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시리아 지역에서의 지진 피해 지역은 반군 지역 반군 단체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리아 정부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뭐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튀르키예 또 그리고 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에 있는 분들 빨리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를 해야 되겠고 구호 물품 제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호 단체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사망자가 33,000명을 넘겼다고 하는데 더 큰 사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네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리 경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모습인데요. SM의 소액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도 이걸 공개
매수로 사들인다 그런 보도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에 나섰죠. 하이브가 다음 달 1일까지 SM의 소액 주주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지분의 25%를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투입해야 하는 자금 규모는 7,142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SM의 소액 주주 수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52,129명이고요. 지분의 70.5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SM의 주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봤더니 11만 6천 원에 장을 마쳤거든요. 예.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보다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전 거래일보다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오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은 12만 원을 밑돌고 있으니까요. 이 밑돈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소액 주주들은 공개 매수에 응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전문가들은 하이브가 SM의 최대 주주에 오르면 지금 K-팝의 1세대부터 4세대 아티스트를 모두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1위 K-팝 레이블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2대 주주인 카카오는 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하이브 공개 매수 시작을 했지만 카카오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또 그리고 이 그 하이브의 공개 매수에 대해서 저희 아이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BTS 때문인가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꼭 그 하이브에는 BTS가 있지만 또 SM에도 SM에는 많죠. 또 예. 또 있습니다. 정확한 그룹명은 밝히지 않으시는? 아니, 정확한 그룹명이 유닛을 하고 있고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예,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저도 나시는군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따 생각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얘기 안 하면 혼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증권가는요 오히려 이렇게 하이브는 그러니까 카카오는 너무 조용했지만 증권가에선 이걸 분석하느라 상대적으로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증권가의 말을 제가 종합해서 보면 카카오 주가 지분 인수 계획 내놓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요. 포기한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카카오가 그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고 하고요. 또 전환사채 발행은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공개 매수 제시하면은 나중에 너무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위험 부담도 커진다. 바로 그런 이유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미 경영권 참여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먼저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또 뒤집고 추가 임수에 나선다면 최대 주주 이수만 씨가 한 가처분 신청 여기 대해서 명분만 주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낮은 확률이지만 카카오 엔터가 또 공개 매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방식은 적어도 한 5% 지분 확보한 후에 그 하이브가 공개 매수하겠다는 그 가격보다 좀 높은 수준에서 추가 지분 계획 발표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NCT 드림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면서 이거 다른 걸 좀 생각 못해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뭐 이수만 씨가 경영권을 놓은 뒤로 지금 SM이 어디로 가느냐 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결국은 카카오는 일단 경영권에 집착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혔으니까 하이브가 그러면 글로벌 K-팝의 주인공이 주 무대가 되고 주인공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앞으로 이 하이브와 또 그리고 SM 이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즐거운 날들이 이어질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리 국내 경제 가운데 한우 가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우 가격이 1년 만에 20%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때 우리가 어디 가지를 못하고 이제 지원금도 나오니까 한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선 농가들에서 사용량을 계속해서 늘렸는데요. 이제는 코로나 지원금도 없고 오히려 경기는 또 위축이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료값은 급등
했기 때문에 공급은 많고 수요는 줄어들고 도매 가격이 자연스럽게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우의 사육 두수가 357만 7천 마리인데요. 1년 만에 25만여 마리 증가한 거고요. 평년보다는 50만여 마리가 증가한 겁니다. 전년보다 한우가 2만 4천 톤 가량 더 많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에 한우 도매가가 킬로그램당 15,904원인데요. 전년 대비 20.4% 하락했고요. 평년 대비 16.5% 하락한 겁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부분은 소비자 판매 가격은 크게 안 떨어졌다고 합니다. 안 떨어졌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는 하는데 소비자들은 크게 체감을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소고기를 평균가보다 2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자세히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게 사실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몇 가지 할인 행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이전 앵커는 저기 농식품부 혹시 취재하신 적이 있으시죠? 뭐, 예. 그러면 제가 질문 해봤습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식품부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품목이 한 3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고. 그래서 저기 뭐 출입하셨냐고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질문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쌀. 그렇죠. 두 번째는 세계 최고라고 하는 우리의 김 수출. 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한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만에 20% 하락했다는 소식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지금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사를 하는 거고요. 먼저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 중심으로 해서 20% 낮은 가격에 한우 판매하는 행사 하겠다고 하죠. 이게 아마 가장 큰 행사 같고요. 그다음에 한우 소비도 비수기가 있어요. 2월에서 3월 그리고 6월에서 7월 10월에서 12월. 지금은 비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달에는 또 전국적으로 이제 추가 할인 행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름도 잘 붙입니다. 소프라이즈 2023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수요 감소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 한우 도매 가격 급락 최대한 막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소비 늘려서 뭐 가장 많은 불만 이럴 때마다 소비자들 가장 많은 불만이 이겁니다. 아니 왜 한우 가격 떨어졌다는데 난 여전히 한우 사 먹기 힘들어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서둘러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전반적으로 소매 가격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거는 우리 또 한우 농가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형마트, 온라인몰, 슈퍼마켓 여기 정육점 이런 것도 이런 행사에 참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한우 소비를 해서 가장 또 하나 하는 방법이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고기 들어갈 때 수입 소고기 들어가는 곳에 한우 쓰게 하고 뭐 이런 거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급식업체, 군 뭐 이런 곳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곳들도 지금 소비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한우로 소고기 대체한다? 이거 사실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이런 업체들에서는 그 내가 이제 그 고기의 일부를 한우를 쓰겠다는 그런 업체들에서는 차액 일부를 보전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번 안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우 이제 수출하면은 또 가격 경쟁력 생기게 됩니다. 한우를 수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홍콩입니다. 그런데 홍콩이요. 구제역 있었죠. 그래서 전염병 파동 날 때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되면은 수입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44톤 정도 한우 수출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이제 오는 5월이면은 우리가 이제 구제역 백신 접종에 대한 그 청정국이다 이런 이름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현지에 가서 홍보 행사하고요. 또 우리들 또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식 행사, 시식 행사 많이 해서 그러면서 수출 한 200톤까지 이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예.
말씀하실 거 하세요. 예. 아니 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한우도 수출한다라는 것을 뭐 새롭게 안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기 힘든 것인데 그럼 수출할 물량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겁니다. 일부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항상 어느 정도 수출 물량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수출이라는 것이 꼭 어떤 이득보다는 그런 가격 안정의 수입품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가 충분한 물량도 또 수입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는 곳이 있고 또 예. 특히 또 미국에 계신 분들 또 수출해서 우리 고기 많이 좋아하시고요. 예. 하지만 한우가 가장 비싼 이유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면 사료값 비싸죠. 네. 그리고 한우 고기값이 오르면은 오를 때마다 또 물량 많이 내면서 암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소도 상반기까지 암소 공급을 한 14만 마리 줄이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료값 내리고 상반기까지 그 암소 14만 마리 감축을 해서 공급량 조정해서 어느 정도 가격 안정 찾겠다. 이게 지금 농식품부의 생각입니다. 예. 농식품부가 여러 말을 했는데요. 그거를 단 두 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비자 많이 찾아주셔서 많이 먹다 보면은 또 계속 찾게 되지 않습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농가들 암소 감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그런 예. 말 했습니다. 그 정부 입장에서 이제 가격 안정을 강조를 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한우값이 떨어졌는데 내가 사 먹는 소고기 값은 똑같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한우값을 그 고가로 유지를 하더라도 결국 찾는 사람은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배짱 장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아니고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체계를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체계를 얘기해서 그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에 비해서 도매 가격은 떨어지는데 소매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사실 그분들이 위험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기다려달라는 말을 항상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면은 가격이 좀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승훈 해설위원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